지금 현재까지의 시대에서 가장 값비싼 능력은 무엇일까요? 바로 시험을 잘 보는 능력. 대표적인 것이 암기력과 계산 능력이죠. 자, 그런데 암기력과 계산 능력은 이젠 너무나도 빠른 속도로 대체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가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능력은 뭘까요? 우리가 말 그대로 그토록 가지고 싶어 했던 가장 핵심적인 능력이 되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인지심리학자 김경일입니다. 챗 GPT를 비롯한 다양한 발전된 형태의 AI들이 가장 잘하는 게 뭘까요? 거대한 데이터베이스를 정말 빠른 속도로 검색해서 가장 평균적인 대답을 내놓습니다. 그런데 이 가장 평균적인 대답을 내놓는 건 기존의 전문가들이었죠. 그 중에서도 어떤 전문가? 가장 보편적인 대답을 하는 전문가들이었어요. 근데 누구나 다 하는 대답을 가장 정확하게 하는 그런 관계들 혹은 그런 대화들은 앞으로 상당히 많이 기계에 의해서 대체되겠죠. 제가 대학교 다닐 때만 해도 야, 그 동네 가면 뭐가 맛있어? 라고 궁금해할 때 혹은 물어보고 싶을 때 그 대답을 해줄 수 있는 친구나 혹은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많이 알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인맥이라고 했죠. 근데 지금의 인맥은 그거와는 좀 다르겠죠. 지금의 인맥은 AI가 못하는 얘기들을 혹은 기계의 평균적인 대답이 아닌 특별한 답, 특이한 답, 유니크한 답을 나한테 주는 사람들은 더욱더 소중해질 겁니다. 사실 심리학뿐만 아니라 인간과 인간 사회에 관련된 많은 연구 분야들이 지금까지 늘 끊임없이 해왔던 말이 있죠. 한 시대의 가장 값비싼 재능은 다음 시대의 가장 값싼 기술로 대체된다. 왜일까요? 그걸 가장 보편적으로 가지고 싶어 하니까요. 아무도 안 가지고 싶어하는 그리고 크게 돈을 벌 수 없는 능력을 우리가 기술 개발하지는 않으니까요. 자, 그렇다면 지금 현재까지의 시대에서 가장 값비싼 능력은 무엇일까요? 바로 시험을 잘 보는 능력. 시험을 잘 보는 능력은 어떤 게 있었을까요? 대표적인 것이 암기력과 계산 능력이죠. 자, 그런데 암기력과 계산 능력은 이젠 너무나도 빠른 속도로 기계가 아닌 값싼 기술로 대체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가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능력은 뭘까요? 예를 들자면 전혀 관련성이 없어 보이는데 관련 있다라고 생각하는 유추 능력입니다. 예를 들어서 원자의 구조를 태양계의 구조처럼 생기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는 전혀 다른 동떨어진 걸 이어붙여보는 그런 유추 능력은 대부분 노벨상을 받는 정도의 엄청난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만 필요했었죠. 그런데 이제는 그 유추 능력이 우리가 대부분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 그런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불행인지 다행인지 모르겠지만 유추 능력이 타고난다는 증거는 당연히 없습니다. 하지만 이 유추라고 하는 건 사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지능 지수와도 크게 상관이 없거든요. 근데 재밌는 건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걸 이어붙일 수 있는 능력인 유추가 일상생활에서 많이 이루어지는 그런 행위들이 있죠. 그리고 그런 문학 장르도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시는 은유법으로 온통 가득 차 있죠. 영어로 메타포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시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은유, 메타포로 가득 차 있는데 이 은유라는 것 자체가 멀리 떨어져 있는 걸 이어붙이는 굉장히 재미있고도 아주 깊은 중간적인 단계라는 거예요. 눈은 마음의 창, 은유법이죠. 눈, 마음, 창, 멀리 떨어져 있는 걸 그 자체로 이어붙여야 되죠. 모든 종류의 은유법은 아주 깊고도 왕성한 양의 두뇌 활동을 필요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설책을 한 권 읽을 때는 사실은 시간이 그렇게 오래 안 걸려도 시집 한 권을 읽는 경우는 거의 없죠. 왜 우리는 시를 읽는 걸 힘들어할까요? 쉽게 말씀드리자면 머리에서 불이 나기 때문입니다. 엄청난 연결성을 머리에서 만들어내야 되기 때문에 우주와 모래, 사슴과 아파트, 정말 많은 것들을 연결해내죠. 참 재밌죠? 90년대 초중반부터 인지심리학자들은 왜 그렇게 수많은 노벨상 수상자들, 그리고 위대한 과학자들, 그리고 정말 엄청난 혁신적인 비즈니스맨들이 어렸을 때 이렇게 시를 많이 읽은 사람들이 많을까? 그리고 시에만 있는 게 메타포가 아니죠. 문학, 예술, 이렇게 다양한 것들이 왜 이 사람들의 삶과 관련이 있을까를 연구해보면서 깨닫기 시작한 겁니다. 은유를 많이 경험하고 심지어 생산한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이 유추를 위한 기초 체력이 길러지는구나, 이런 결론에 도달하게 된 거죠. 그리고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은유가 시를 비롯한 많은 문화, 예술, 이런 것들에 비해서 0%인 것이 있죠. 그런 책을 뭐라고 할까요? 사전이라고 합니다. 사전에 은유법이 들어가 있으면 정말 이상하겠죠. 사전에서 학교라는 단어의 정의를 찾았는데 은유가 담뿍 담겨져서 내 마음의 꿈이 연구는 곳. 말도 안 되는 설명이 되죠. 이제 사전은 AI한테 물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메타포를, 그리고 은유를, 그리고 유추를 통해서 이제 없는 것을 더 창조해내는, AI가 가보지 못하는 곳에 문득, 불현듯, 그리고 기꺼이 가보게 되는 그런 정신활동들을 필요로 해야 되겠죠. 챗GPT는 모른다, 이런 대답을 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이 돼요. 챗GPT가 모른다라고 하는 건 사실 별도로 이건 대답하면 위험해, 이건 대답하면 욕먹을 수 있어 라고 사전에 설정된 것에 대해만 얘기를 하죠.
인간은 반대로 몰랐는데? 나 전혀 예측 못했어. 이렇게 몰랐다는 것을 인정하는 순간 오히려 가장 많이 성장하죠. 왜 그럴까요? 몰랐어 라고 당황해하면 그 주위에 있는 수많은 다른 사람들, 즉 다른 유기체들이 그러면 알려줄게 라고 정보가 몰랐다라고 스스로 인정하며 심지어는 감정적으로도 당황해하는 사람을 위해 모이게 되어 있거든요. 나와 가깝고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친구가 나 이런 거 너무 몰랐었어 라고 하는데 나는 그 사실을 알고 있다고 한번 가정해보죠. 내가 어떻게 할까요? 당연히 그 친구한테 내가 좋아하고 소중하게 생각하니까 이렇고 이런 사실이 있었고 이런 정보가 사실은 필요했었어 알려주겠죠. 그러면 반대로 알고 있었어 라고 거짓말하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친하고 안 친하를 떠나서 더 이상 알려줄 수 없죠. 그래서 나 알고 있었어 이런 모르는 걸 혹은 예측 못했던 걸 거짓으로 알고 있었다 혹은 예측하고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건 러닝, 학습을 막는 최악의 단어다, 최악의 표현이다라고 저희 인지심리학자들은 늘 말씀을 드립니다. 인간을 성장하는, 즉 인간을 학습시키는 가장 중요한 말, 그리고 AI에 비해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가장 위대하면서도 겸손한 말은 몰랐어 라고 기꺼이 놀라면서 그리고 당황해하면서 그것을 솔직하게 말하는 겁니다. 저는 종종 우리 인간이 저지르는 땅을 치고 후회할 실수들이나 아니면 말도 안 되는 잘못들의 절반 이상이, 그리고 가장 큰 원인이 부족한 잠이라고 늘 말씀을 드립니다. 이건 굳이 제가 수면만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전문가라서 드리는 말씀도 아니고요. 인간의 인지, 생각, 그리고 행동, 관련된 행동을 연구하는 분야 연구자라면 인지심리학자뿐만 아니라 모든 타 분야 연구자들도 동일하게 지적하는 그런 바죠. 왜 우리는 잠을 자지 않을 때 문제가 생길까요? 그런데도 우리는 왜 잠을 적게 자야만 성공한다고 생각해 왔을까요? 바로 답이 하나인 문제를 풀어왔기 때문에, 그리고 답을 보여준 상태에서 쫓아가면 됐기 때문에 잠을 줄여도 지금까지는 크게 문제가 없었던 겁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쫓아가야 되는 게 아니라 남들의 추격을 받는, 그리고 답이 하나인 사회가 아니라 여러 개의 답 중에 이 답들을 조화시켜야 되는 정말 다양한 변수들이 존재하는 그런 사회에 살고 있죠. 그런 상황에서 부족한 잠은 이제 집착과 그리고 나쁜 습관의 통제가 되지 않는 최악의 결과들을 만들어내죠. 저는 종종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잠을 자지 않고 시험장에 들어가면 머리가 잘 안 돌아가서 점수가 안 나오는 거 아닐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하지만 잠을 제대로 자지 않고 시험장에 들어가면 의외로 전두엽보다 측두엽과 후두엽 쪽에, 즉 측면과 후면 뇌의 뇌들이 더 많이 활동에 장애를 받죠. 전두엽이 논리, 계산, 추론들입니다. 그 다음에 측두엽과 후두엽 쪽으로 갈수록 우리는 기존에 자동화됐던 습관들이죠. 그런데 앞쪽보다는 측면과 뒷면이 더 제 기능을 발휘 못한다는 건 뭐냐? 계산은 제대로 해도 답을 바꾸는 나쁜 습관, 혹은 논리는 정확하더라도 그 논리를 오히려 스스로 뒤집는 나쁜 습관들, 온갖 종류의 내 안쪽에 있는 어둡고 나쁜 측면을 끄집어내기 가장 좋은 순간이 되더라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어떤 사람도 욕을 안 해본 사람은 없습니다. 혼자 운전하면서 굉장히 무례하게 끼어들거나 위험하게 끼어드는 그런 차를 보면 나도 모르게 욕설이 나올 때도 있죠. 문제는 그 욕설은 내가 혼자 운전하고 있을 때 나오는 욕입니다. 그런데 내가 잠을 자지 않은 상태, 많이 피곤한 상태,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누가 나한테 비슷한 상황을 주면 나는 몇천 명 앞에서 마이크를 잡고 있어도 그 욕설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사회가 갑자기 통제가 잘 안 되는, 불쑥 분노 조절이 안 되는 이런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들 중에 하나도 자이든 타이든 잠에 많이 부족함을 느끼는 사람들에 의해서 저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잘못을 저지른 분들을 옹호하자는 게 결코 아니라 우리 주위에 충분히 그 잘못을 잘 누르고 없애고 저지르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조차도 그 잘못을 저지르게 만드는 그런 가장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우리의 부족한 잠이라는 거죠. 이제 잠에 대한 인식을 완전히 바꿔야 됩니다. 너 그렇게 잠만 자니까 실패하지가 아니라 너 그렇게 잠이 부족하니 실패하지 라는 식으로 이제 우리가 우리의 위치에 맞는, 우리의 국격에 맞는, 우리의 수준에 맞는 그런 시각으로 잠을 바라봐야 한다는 거죠. 정말 재밌게도 지금 이 순간에도 정말 많은 운전자분들이 차가 고장났을 때 본넷을 열고요. 그리고 하염없이 시간을 보내거나 아니면 내가 늘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하지 못해서 낭패를 보고 있죠. 이런 생각들, 내가 나한테 속았다, 내가 나한테 속았다라고 하는 그런 모든 당황스러운 순간들은 그 실패 때문에 당황스러운 것도 있지만 내가 나의 느낌을 믿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2차적인 불안감과 자괴감을 만듭니다. 생각해 보세요. 내가 배가 고프다고 생각해서 식당에 갔는데 음식이 딱 나오자마자 배가 하나도 안 고픈, 그러니까 내가 방금 전에 배가 고팠다라고 하는 그 느낌이 잘못됐던 거예요.
그런가? 라고 해서 음식을 주문했으니 값은 치러야 되는데 3분의 1도 못 먹고 나왔습니다. 기분이 좋을 리가 없죠. 자, 그런데 오늘은 시원하게 맥주 한잔 하면 참 좋겠다 라고 또 늦은 저녁에 갔는데 맥주를 딱 먹자마자 전혀 마시기 싫은 상태예요. 시험을 보러 갔는데 이 정도면 충분히 공부했다 라고 생각해서 시험을 보러 갔는데 이런 아는 게 하나도 없어요. 이런 일이 하루에도 몇 번씩 반복되면 우리는 내가 나를 믿을 수가 없는 아주 당황스럽고도 막막한 상황에 들어갈 겁니다. 이런 현상들이 메타인지와 관련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메타인지는 뭘까요? 인지가 생각하는 능력, 계산하는 능력, 암기하는 능력이라면 메타인지는 그 능력을 보는 능력이죠. 아주 원초적인 표현을 하냐면 주제 파악입니다. 메타인지는 내 생각의 위치를 알기 때문에 갈 수 있는 곳과 갈 수 없는 것을 제대로 구분해서 사람의 자원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고, 더 중요한 것은 그렇기 때문에 저쪽에도 내가 갈 수 있구나라는 걸 봐서 예전에 수많은 사람들이 평생 동안 가보지 못한 그런 지점에까지도 우리를 얼마든지 가게 만들어주는 초월적인 힘들이 있는 그런 능력이죠. 이 메타인지 능력은 그렇기 때문에 아주 기초적으로는 것은 내가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우리로 하여금 아주 사소하거나 친숙한 것에 얽매이지 않게 해서 기존의 것에서 우리가 가보지 못했던 전혀 다른 곳으로 우리의 생각을 이동하게 만들어주는, 우리가 말 그대로 그토록 가지고 싶어 했던 창의, 혁신, 융합 능력의 가장 핵심적인 능력이 되기도 합니다. 상위 0.1% 학생들의 IQ, 부모 학력, 부모 소득, 그리고 성격, 참 다양한 그 측정들을 해봐도 정상 범위 내에 있는 평범한 친구들에 비해서 그렇게 큰 차이가 없다. 참 많은 연구나 실제 취재에서 나오는 현상이고, 그래서 이렇게 예상외로 거의 차이가 없다라는 것은 연구자들이나 아니면 취재하는 제작진을 굉장히 당황하게 만들곤 하죠. 메타인지에 있어서는 확실히 차이가 납니다. 아는 것과 모르는 것 사이의 차이도 분명하고요. 그리고 내가 어디까지 갈 수 있고 이번에 어떤 정도의 점수가 나올 것이다 라는 느낌까지도 굉장히 정확해서 어떤 시험에도 잘 대비하지만 단순히 시험을 넘어서 학업을 바라보는 그런 눈도 훨씬 더 지혜롭죠. 자, 그런데 이 메타인지가 좋다라고 하는 것은 기억력이 좋은 게 아니라 자기 기억력을 보는 눈이 좋다는 거겠죠. 자, 그렇다면 자기 능력을 보는 눈이 좋은 사람들은, 혹은 그런 친구들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말한다는 거예요. 쓴다는 거죠. 이걸 저희 인지심리학자들은 입력으로 공부가 그치는 게 아니라 출력까지 이어진다. 마찬가지로요. 일도 입력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출력을 꼭 해본다. 출력이라고 하는 건 말하고 쓰는 건데요. 참으로 재밌게도 우리는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설명해보면 거의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파악했다라고 생각하지만 서류로 써보라고 하면 정말 거의 쓸 수 없는 경우가 일에서도 허다하죠. 사람들은요, 듣고 읽을 때는 입력만 일어나기 때문에 내가 내 자신을 검증할 수가 없습니다. 검증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건 나 꽤 많이 알고 있는 것 같은데, 나 꽤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나 상당히 파악하고 있어 라고 하는 그런 느낌들을 부풀리게 되겠죠. 그런데 설명해 봅니다. 그러면 막히죠. 안 됩니다. 거의 안 되는 경우도 허다하죠. 그리고 막힌다는 건 그 막히는 지점이 바로 뭡니까? 알고 있었다고 착각했던 지점, 충분히 이해했다라고 착각했던 지점, 혹은 파악하고 있었다라고 자기 자신한테 속은 지점들이죠. 그 지점을 찾아 나가는 습관이 있다는 거예요. 더 쉽게 말씀드리자면 못하는 친구들, 공부 못하는 친구들, 일을 처음 배우는 사람들이 하는 질문에도 기꺼이 대답합니다. 그리고 그 대답의 과정에서 턱턱하고 막히게 되죠. 그 막히는 지점을 소중히 자기 것으로 가지게 되면서 오히려 가장 효율적으로 공부하는 혹은 일하는 그런 지혜로운 사람으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사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하지만 또 제 주위에는 많은 심리학자들은 잘못된 칭찬은 고래도 탈선하게 만든다, 이런 농담을 하죠. 좋은 칭찬이 아닌 나쁜 칭찬은 뭘까요? 근거 없는 칭찬, 과도한 칭찬. 근거 없는 칭찬은 사람을 도박사로 만듭니다. 근거가 없는 칭찬은 뭐냐? 예를 들자면 나는 이쪽이 좋은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쪽에서 터지고, 위에서 뭔가 나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밑에서 보상이 나오면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거죠. 내가 잘해서 칭찬받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게 전혀 의미가 없고, 칭찬은 그냥 알아서 지가 우연한 확률로 그때그때마다 나오는 거죠. 그런 게 뭘까요? 오광, 쓰리고의 피박, 잭팟이죠. 이 확률들은 내가 조금도 조절하거나 통제할 수 없으니까요. 그래서 근거 없는, 이해되지 않는 이런 칭찬을 하는 부모는 자식을 마치 도박을 하는 것 같은 느낌으로 삶을 살아가게 만듭니다. 그런데 과도한 칭찬은 작은 일에도 크게 보상받으려고 하거나, 아니면 별다른 일이 아닌데도 그 우월감을 느끼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로 만들어서 나르시시즘으로 가게 되죠. 이런 비정상적인 칭찬의 일부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칭찬은 긍정적인 효과가 훨씬 더 큽니다.
그럼 긍정적인 효과의 가장 큰 핵심은 바로 뭐냐? 안 해봤던 일. 생각해보지 않았던 것도 생각해보는 것, 혹은 안 가본 곳도 시선을 보내는 것, 이런 것들을 하게 만든다는 거죠. 왜 그러냐고요? 원래 인간은 질책받을 때 당연히 가지게 되는 게 나쁜 걸 막아내자. 칭찬받게 되면 안 해본 걸 더 해보자. 이 메커니즘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정말 안 좋은 대화 중에 하나가 얘는 꼭 칭찬하면 그 다음에 이상한 짓 하더라. 그게 정상인 거죠. 이상한 짓 하라고 칭찬하는 거거든요. 실수하지 않기 위해선 오히려 반대로 계속해서 나쁜 게 있었던 걸 빼주거나 아니면 어떤 의무나 부담을 면제해 주는 게 더 낫습니다. 하지만 우리 인생의 수많은 일들은 실수하면 안 되는 일만 있는 게 아니라 해보면, 찔러보면, 열어보면 좋은 일들이죠. 거기까지 가게 만들기 위해서는 칭찬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그 칭찬을 받아본 사람들만이 안 해봤던 일들을 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부모님한테 그 칭찬을 받지 못했다 하더라도 이 지구상에서 창조했던 많은 사람들은 주위에 자기에게 굉장히 독특한 칭찬을 했던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리고 그 칭찬을 거의 받아보지 못한 사람들은 결국 자기의 타고난 긍정적인 측면을 악의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흔합니다. 이미 굉장히 많은 분들이 떠올리셨겠지만 히틀러는 그 중에서도 가장 모범적인 예에 해당이 되겠죠. 히틀러는 어렸을 때 미술에 대한 재능을 거의 타고났다라고 할 정도로 좋은 자질을 보였죠. 그런데 미술 전문가들이 히틀러의 그림을 보면 아니 전문가가 아니라도 우리 일반인들도 느끼는 하나가 있습니다. 사람이 없습니다. 히틀러의 그림이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특징은 사람을 거리에, 광장에 그것들을 그려놓고 화창한 날씨를 그려놨는데도 사람이 별로 없더라는 거죠. 사람을 안 본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굉장히 강압적인 아버지에게 늘 질타받았거든요. 상대적으로 좀 훨씬 나은 어머니가 계셨지만 일찍 돌아가셨고 또 그에게 받은 건 위로이지 칭찬은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칭찬받지 못한 사람은 자기의 재능을 우리가 사회적으로 용인하기 좀 어려운, 심지어 악의적인 방향으로 쓰는 경우가 이런 과정을 거쳐서 가능해지더라는 거죠. 부모의 시간과 자녀의 시간의 길이는 객관적으로는 같아도 주관적으로는 얼마든지 다를 수 있다는 걸 꼭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이 돼서 3년 동안 공부를 열심히 하겠다라고 결심한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 있습니다. 부모님 입장에서는 되게 대견하겠죠. 그런데 3년이라고 하는 시간은 고등학교 1학년 이 친구한테는 어떤 길이의 시간일까요? 일단 길까요? 짧을까요? 당연히 엄청 길죠. 저는 종종 이렇게 말씀드리기도 합니다. 16살 학생에게 3년이라고 하는 시간은 이건 그냥 긴 게 아니라 불교적 개념이 와줘야만 성립이 되는 혹은 설명이 되는 시간의 길이다.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얘기하죠. 영겁이란 말 아시냐고. 저도 고등학교 다닐 때 그때는 한 달 후라는 말을 들으면 진짜 지구가 끝나는 날까지 기다려야 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은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같은 일을 두고 같은 시간 동안 같은 시간을 쳐다보고 있어도 부모의 시간과 자녀의 시간은 전혀 다른 길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인간은 지금 당장 이 일을 해야 됩니다 라는 말을 할 때는 이 지금 당장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회피동기라는 걸 자극받아서 얘기 듣는 게 더 좋습니다. 회피동기를 자극받는다는 건 이걸 제대로 하지 않으면 어떤 안 좋은 결과가 있는가를 누군가가 얘기해 주는 거죠. 그런데 그 일을 오래 해야 됩니다. 나중에 먼 미래나 그 결과를 볼 수 있어요. 이렇게 인식하고 있으면 무엇을 막을 수 있는가가 아니라 어떤 좋은 게 더 있는가를 들어야만 그 일을 해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심리학자들은 시간이 부족하거나 아니면 지금 당장 해야 되는 일, 결과도 빨리 볼 수 있는 일은 회피 동기를 자극받아서 혹은 회피 동기를 자극하는 메시지를 주고받는 게 낫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오래 해야 되는 일, 길게 해야 되는 일, 그 일의 결과나 결실이 먼 미래나 나오는 일이라면 그렇다면 접근 동기, 그것을 해냄으로 인해서 우리는 어떤 소망을 이룰 수 있고 어떤 좋은 것을 가질 수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회피 동기에 기반한 소통과 대화가 훨씬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러면 여기서 부모 자식 간에 가장 중요한 시각 차이가 나오죠. 부모는 시간이 빨리 갑니다. 그러니까 회피 동기의 언어를 훨씬 더 많이 하겠죠. 자녀는 시간이 느리게 갑니다. 같은 시간이라도 더 길게 느껴지죠. 그래서 부모에 비해서 자녀는 훨씬 더 듣고 싶은 이야기는 접근 동기에 기반한 메시지와 소통을 듣고 싶어 하죠. 그래서 학생들은 어른들이 보기에는 말도 안 되는 유치한 급훈들을 너무너무 좋아하면서 그 해의 최고의 급훈으로 꼽아주거나 아니면 그 급훈이 큼지막하게 인쇄된 노트를 사기도 하죠. 예를 들자면 30분도 공부해라, 미래의 배우자의 얼굴이 바뀐다. 이런 거 왜 좋아할까요? 길게 해야 되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뭐뭐 되지 않기 위해서는 너무 힘들어요. 긴 시간 동안 버티는 건 뭐뭐 되기 위해서거든요. 그래서 유치해 보이지만 심지어는 외모지상주의 같아 보이지만 어쨌든 이런 좋은 걸 가지기 위한, 좋은 거를 내가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한 그런 말들이 훨씬 더 힘이 나더라는 거죠. 하지만 부모님들한테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부모님들은 시간이 별로 없죠. 짧게 갑니다. 그러니 회피동기형 그런 메시지를 더 많이 하고, 그래서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너 저렇게 살지 않으려면, 너 낙오자가 되지 않으려면, 심지어는 전문 용어도 쓰시죠. 너 잉여인간이 되지 않으려면, 살신성인도 마다하지 않으십니다. 너 나처럼 살지 않으려면. 그 메시지는 자녀의 힘이 길게 가게 만드는 메시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더 나이가 많으신 조부모님들 중엔 그거보다 훨씬 더 무시무시한 회피동기형 소통을 하시는 경우도 봤죠. 정말 그분들은 이 급훈을 좋아하시더라고요. 잠은 죽어서 자라. 한 번쯤은 내가 본 시간의 길이가 아니라 상대방에게 이 시간의 길이가 어떨까, 이걸 한번 배려해 주시고 감안해 주시면 어떨까요? 그러면 그들의 언어와 나의 언어, 내 부모님 혹은 내 자녀의 언어와 내 언어가 좀 더 비슷해질 수 있는 그런 긍정적인 결과를 보지 않을까 싶습니다.